안녕하십니까. 산림기술사 지금 답안 작성 요령을 잠깐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이 답안 작성 요령은 일반 기술사 시험 볼 때도 똑같습니다. 꼭 산림기술사만 적용되는 거 아니고 타 분야 기술사 답안 작성할 때도 유사한 요령으로 하시면 이게 딱 정해진 형태는 아닌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순서로 하시게 되면 답안 작성뿐만 아니라 아마 답안 작성하시면서 본인한테 좀 맞는 방법들을 조금 더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용어 답안의 작성 형태를 먼저 살펴보면 제가 용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요. 이제 1교시 문제, 13문제 중에 10문제 선택하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질문 사항에 대해서 일단 목차 1에다가 그대로 적습니다. 그대로 적고 거기에 대해서 곧바로 이 답변을 하게 되는데요. 이걸 갖다가 여기에 대한 사항만 그냥 그대로 쭉 적습니다. 그래서 답변 하위 목차도 만들 수가 있는데 사실 여기에다가 질문사항을 그대로 갖다가 쓰면 문제하고 중복돼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원래 시험 문제가 그렇죠. 물은 거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답이 될 거고 그래서 하위 목차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제 이유, 근거, 결과, 주의사항 이런 것들도 다 같이 설명하고 이제 부연 설명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달아서 목차를 이렇게 만드는 식으로 해서 하는데 한 1에서 1.5페이지 분량 정도. 1.5페이지 다 작성을 하게 되면 사실 15페이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족한데요. 그냥 평균 한 페이지 정도 잡고 자신 있는 거나 좀 이런 것들은 그림이 들어가거나 이런 것들 해서 한 서너 문제 정도만 섞어주시면 1.5페이지. 그럼 한 두세 장 분량이 나오고요. 이게 답지가 22줄이라는 거 좀 염두에 두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답변에 대한 부연 설명은 질문사항을 다 그대로 적었어요. 근데 이 답변에 대한 부연 설명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키워드식 시험이기 때문에 이게 내가 딱 물은 걸 그대로 다 썼다고 하더라도 뭔가 빠지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물은 사항들하고 관련된 것들을 같이 정의, 현황, 문제점, 이제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이제 현황이라고 써놓으면 그 문제점, 그리고 이제 제시를 하면 되는 거죠. 출제자도요, 출제자나 채점자도 어차피 우리 주관식 시험에서 문제점, 이렇게 해서 부정적인 의식이 들어가게 되면 채점할 때도 손해를 봐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식이 딱 머릿속에 들어간 사람은 그 감점을 좀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문제점 이런 식으로 서술을 안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해결 방안, 이런 현황에 대해서 해결 방안이 어떤 게 있나, 그리고 자신만의 철학이나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정리하면서 키워드들을 좀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고요. 논술 같은 경우는 이제 2교시, 3교시, 4교시인데요. 보통 이렇게 구성합니다. 서원 또는 개요, 이렇게 쓰는데, 자, 서원이란 말은요, 시작하는 말, 이쯤으로 들어가요. 자, 그래서 개요라는 얘기는 전체적인 줄거리를 내가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럼 요런 그 전체적인 저는 서원이라는 말보다 보통 개요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만약에 이 서원이라는 말을 쓰면 여기에 딸려 나오는 목차에 대해서 신경 안 써도 돼요. 내용은 편안하게 내가 시작하는 말, 들어가는 말 그냥 목차에 신경 안 쓰고 그냥 쓰셔도 되는데, 개요라고 썼다면 내가 전체 줄거리에 대해서 요약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요약하냐? 여기 1번 목차 다음에 이어지는 2번 목차에서 제시된 사항들을 쓰고, 문제에 제시된 사항을 답으로 풀어야죠. 그죠? 이게 어떻게, 지금은 이제 조금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그래서 조금 더 조금 보시다 보면 제가 답안지까지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문제에 제시된 사항들을 여기다 씁니다. 그리고 이걸 요약해서 한 2줄 정도. 한 줄, 2줄로 요약해서 쓰시고요. 여기에 제시된 사항들, 여기 3번 목차는요, 핵심 사항, 키포인트, 문제에서 물었던 주요 쟁점을 여기다 담아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여기다 요약해서 쓰고 4번 요약해서 문제에 제시된 사항 해서 보통 1, 2, 3, 4, 5 해서 5번은 결론 또는 마치는 글 이렇게 되는데, 개인 의견, 그다음에 활성화 방안, 해당 기초 연구의 필요성. 왜냐면 채점자들이 꼭 다 기술사라는 전제는 없어요. 기술사 시험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 박사님이나 그 연구실에 계신 어쨌든 박사님이나 교수님이나 박사님들이 오셨을 건데, 그분들의 밥벌이는 뭐예요? 연구 용역. 그럼 이런 거에 대한 우리가 현실적으로 있는 그 공법이나 기술이나 어떤 이론에 대해서 우리 현실적으로 쓰는 거에 대해서 기초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밥줄 늘으라는 거야.
긍정적인 평가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평가를. 이렇게 해서 내가 답안 작성을 하게 되는데, 얘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요.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일단 용어 답안 작성 요령을 먼저 살펴보면, 일단 용어는 기술사 시험 1교시에서 출제되는 13문제의 유형입니다. 대개 한 페이지에서 1.5페이지 분량으로 작성하고요. 분량도 잘 보세요. 1페이지 정도. 키워드식 채점이기 때문에 이 분량은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절대적인 게 아니니까 뭐 이렇게 너무 신경 쓸 건 없지만, 그래도 이 정도 분량은 찾아야 대충 그 내용이 서술될 수가 있어요. 키워드식 채점이기 때문에 묻는 사항에 충실하게 답변을 하고, 그냥 물었던 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옆에 붙어 있는 가지들도 같이 서술을 해줘야죠. 내가 물었던 사항만 딱 쓰게 되면 점수가 제대로 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엉뚱하게 내가 원래 나는 그래도 한 6, 7점 정도는 예상했는데 2, 3점에 불과하게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일단은 묻는 사항에 충실하게 답변하는 게 점수가 잘 나오기 때문에 물었던 사항에 대해서 그대로 답변을 하는 직문즉답의 형태가 제일 좋고요. 그래서 용어 답안은 우리가 이제 손으로 이제 평상시에 이렇게 연습할 때는 제가 이 공통 답안이라고 써놨는데, 보통 1번이 개요가 들어가고 2번, 3번 여기 물었던 핵심 사항이 들어가는데 5번, 4번까지 이렇게 해서 이 전제 조건이나 이론적인 배경, 장점, 단점 뭐 이런 것들이 이 앞뒤로 이렇게 들어가요. 보통 주된 쟁점 안에. 그럼 이런 것들을 중요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나오고요. 실제로 또 우리가 정리를 해놓으면 돼요. 지금 공부하시는 과정들이 뭐냐면 2번, 4번 여기 본문에 들어갈 내용들을 잘라서 짤막짤막하게 암기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 놓으시면 여기 공통 답안으로 쓰이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 철저한 암기도 필요하고요. 시험 또 시작하자마자 용어를 풀게 되니까 용어에서 내가 자신감을 잃게 되면 조금 이제 그 시험 전체 점수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용어 문제는 선택이 중요한데 13문제 중에 10개를 선택한다고 얘기했죠. 근데 문제 표시를 하고 답안을 작성하는 형태로 가셔야 됩니다. 어떤 형태로 하게 되냐면, 자, 지금 이제 107의 1교시 문제를 제가 꺼내놨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출제됩니다. 농림어업 분야의 이제 산림기술사, 이제 수험번호 쓰고 성명, 시험지에 미리 다 쓰도록 돼 있고요. 여기서 이제 속가배기의 개시 시기, 그러니까 수관 경쟁 인자, 사방 때문에 전도에 대한 안정, 그 다음에 종자의 결실 주기, 딱 해서 소나무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 중에서 내가 자신 있는 문제 미리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놓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수를 세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5. 자신은 없지만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서술할 수 있는 문제도 하나, 둘, 셋. 이렇게 해놓고 여기 10문제를 다 채워야 되죠. 그래서 구성은 마지막 한 문제나 두 문제는요, 처음 시작도 자신 있는 문제로 시작하고 마지막 한 문제나 두 문제도 자신 있는 문제로 끝내셔야 돼요. 유종의 미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책 공부할 때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부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구성할 때도 역시 내가 자신 있는 문제들을 앞에 두세 개, 뒤에다가 한 두 개 정도 이렇게 배치를 하시면 점수가 의외로 잘 나옵니다. 의외로 잘 나오고요. 내가 작성했던 것보다 훨씬 잘 나와요. 그래서 이 문제 선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용어 정리는 답안 작성할 때 일단 교재를 충실하게 이해를 하고 이제 키워드를 암기하기 위해서 작성을 합니다. 내가 손으로. 지금 우리가 암기 과정에 있는 내용만으로 이게 충분한 것도 있지만 분량이 대부분은 얘는 암기의 핵심 내용이에요. 여기에다가 부연 설명을 한 줄이나 두 줄씩 하셔야 돼요. 그죠? 근데 그 부연 설명까지는 채점이 안 된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리고 또 그 부연 설명에 들어가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미 공부하신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제 중목차로 공부하는 핵심 내용을 공부하셨으면 여기다 이제 몇 가지를 더 설명하시면 되고, 일단 키워드를 암기하기 위해서 용어 답안을 작성하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이 기본 문제 자체가 이제 사실 내 실력의 백그라운드가 돼요. 이것들이 다 겹쳐져서 우리가 용어도 작성을 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보면 용어의 목차 구성은요, 이렇게
자, 문제를 이렇게 먼저 요약합니다. 문제 13 이렇게 쓰고 조림기술 적용에 미치는 생태적인 제약. 이런 문제가 나왔다면 여기다가 조림기술 적용에 미치는 생태적 제약이라고 요약을 해서 쓰거나 아니면 그대로 옮겨 적고요. 낯설어 보이실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익숙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하셔야 돼요. 당연히 물은 게 이 상황이니까 물은 거에 대해서 대답합니다 하고 쓰셔야 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나면 이 안에 인분, 연령 선택에 대한 제약사항. 그래서 요거는 이미 우리가 핵심 내용으로 외운 거고, 여기에다가 동령인분과 일형인분을 선택하고, 동령인분은 거의 같은 시기에 성립한 인분이다. 그 다음에 일형인분은 소규모 선택적 교란에 의해 성립한 게 일형림이다. 이렇게 쓰고, 그럼 얘를 어떻게 선택할래 하는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 요거를 적어주시고, 윤벌기와 회기년 선정하는데 이제 개벌이냐 택벌이냐 이런 얘기도 되겠지만, 단벌기냐 장벌기냐, 동령님이냐 아니면 동령님에서는 윤벌기를 선택하게 되고, 일형님에서는 윤벌기와 회기년을 둘 다 쓸 수 있죠. 여러분, 윤벌기와 회기년이라는 개념을 핵심적으로 외웠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크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외우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보게 되면 밑에 게 구사가 안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연급 배분의 제약, 임종 선택의 제약, 수학의 공간적 형태 제약, 이렇게 해놓고 물은 거 먼저 씁니다. 물은 거 먼저 쓰고 이제 개념 꺼내죠. 왜냐면 보통의 답안 제시할 때 어떻게 쓰라고 얘기하냐면, 개념 쓰고 묻지 않은 것부터 쓰래요. 그거는 얘기가 안 돼. 물은 것부터 쓰고, 그 다음에 내가 이 개념 정리도 필요해. 그러면서 내가 빠진 키워드들이 여기서 개념에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조림 기술, 이런 생태적이라는 게 뭐냐? 그럼 생태적 산림 경영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살펴보겠다 하고 개념 정리해서 생태적 산림 경영, 그 다음에 생태적 생산성 보전, 산림 자원을 보는 관점, 그 다음에 생태적 산림 경영의 중심 원리. 그래서 세이모어와 헌터의 얘기를 꺼내면서 산림 생태계 관리는 자연적 교란의 한계 내에서 경관에 대한 인간의 간섭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끝. 이렇게 쓰고 두 칸 이렇게 띄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문제를 시작하게 되죠. 문제는 마지막에 여기 이렇게 끝내가지고 여기서 문제를 시작하게 되면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 조절을 하시고, 끝이라는 글자는 어떨 때는 이렇게 당겨서 쓰시기도 하고, 내려서 쓰셔서 두 줄 남으면 더 안 쓰는 거죠. 자, 그럼 요거 작성 기준을 지키고, 그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새로 시작하게 되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보기가 나쁘지 않은 형태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답안 구성 자체를 이렇게 차근차근 하시면, 2개 정도로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요. 이제 같은 답안을 제가 넣어놨지만, 이게 답안 작성 형태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고, 여기 끝 아니면 여기다 끝 이렇게 쓰고 밑에다가 이하 여백 이렇게 하면 이제 1시간이 다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답안 용어 작성하실 때 이런 사항들을 조금 염두에 두고 보시고요. 그래서 질문 사항은 일단 첫 번째 그대로 적습니다. 그리고 답변 내용의 하위 목차, 그래서 답변 내용 부연 설명하고 하위 목차 쓸 수 있는 데까지 이거 다 빼는 거죠. 이렇게 이거 쓸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많이. 그렇게 되면 이제 웬만한 중요한 사항들이 다 나오게 되고요. 이제 질문 사항에 대한 부연 설명, 이제 현황, 해결 방안, 현장 경험 이런 것들을 여기다 넣어주시면 전체적으로 답안 구성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용어 답안은요, 일단 조금 낯설겠지만 여기 질문 사항을 그대로 적는 데 핵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얘만 딱 물은 것만 딱 쓰기에는 분량이 부족할 수도 있고 키워드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내가 반 페이지 정도밖에 못 썼다 이렇게 되면 키워드가 뭔가 부족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한 페이지 정도 분량 정도 잡아가지고 현황, 해결 방안, 현장 경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근거 이런 것들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용어 답안 작성 시 주의사항은 일단 답안의 형식을 지켜서 이렇게 쓸 건지, 내가 자유롭게 그냥 물은 사항만 쓰면 사실 상관없어요. 물은 사항만 정확하게 그 문제에서 물었던 사항들만 정확하게 쓸 수 있으면 답안의 형태가 무슨 상관이겠어요? 점수가 잘 나오겠죠, 당연히. 근데 보통 쓰다 보면 우리가 용어 문제 보통 합격자 수준이 한 6개에서 7개 정도 자신 있게 쓰고, 한 2-3개는 이제 서술을 하긴 하는데 내가 10문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전혀 안 쓴 것보다는 쓰는 게 맞고, 8문제 해가지고는 전체 평균 나오기는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선택할 때 답안 형식은 일단 선택은 자유입니다. 점수와 관계는 적지만
그렇지만 형식을 지킨다면 답안이 일목요연해 보이겠죠. 전체 이렇게 일관성이 있어 보이고, 그다음에 작성 형태, 글자만으로 작성할 건지 그림과 도표를 넣어서 작성할 건지, 그리고 정확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는 확실한 기억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도표와 그림을 응용한다는 거죠. 내가 사실 이거 그리는 게 시간이 더 걸리는데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반 페이지 쓰는데 걸리는 시간하고 반 페이지에다가 그림 그리는데 걸리는 시간을 확인해 보면 확연히 다르거든요. 근데 그걸 또 그 페이지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일단 세부적인 내용은 좀 이따 보고요. 일단 공통답안 작성 요령은요, 법에서 제시된 기준 원칙, 기본 원칙, 기준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자신만의 철학도, 사실 시사성 있는 어휘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시사성 있는 어휘 어떻게 늘려요? 우리 시사성하고 관련된 용어들이 사막화 방지 협약이나 기후변화 협약이나 생물 다양성, 그죠? 그런 것들은 신문을 봐야 이렇게 늘어나요. 그런 시사성 있는 어휘를 사용해서 자신만의 철학을 정리하고, 또는 현장 경험, 선진 사례 이런 것들을 내가 굳이 경험하지 않았어도 다른 분들이 써놓은 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정리할 수 있죠. 그런 것들 같이 정리해서 이제 개요, 정의, 목적, 공법, 현황, 개선 방안 이런 것들인데, 우리 그 산림 쪽에서 이제 공통적인 산림 기술사 시험에서 공통적인 사항들을 보게 되면 생태, 경제, 공익, 후세대, 산림자원 관리 기본 원칙이죠. 그 다음에 산림자원 관리 기준을 보면 몬트리올 프로세스가 우리하고 똑같은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산림보호구역은 뭐 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방지보호구역, 그 다음에 유전자원보호구역 이렇게 쭉 나눠져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여기 하나하나에 대해서 전체를 다 정리해 놓으시면 그런 것들이 이제 내가 답안 작성할 때 무기가 되는데요. 이 내용들이 이미 우리 책에 다 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림 그리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에요. 이거 보시면 산림자원관리 기본 원칙에서 얘기하는 사항들은 생태, 공익, 경제 이런 사항들이에요. 자, 근데 그 초점을 어디에 두고 쓰느냐에 따라서 이 SSD의 개념으로 보면 여기 생태, 환경하고 사회하고 공익이 이렇게 맞물려 있죠. 경제는 중요한 문제라서 안 꺼내놨지만 결국 이 키워드들은 내가 그림을 그려놓더라도 생태나 환경이나 사회나 공익이나 같이 맞물려서 써도 돼요. 미래 세대에 대한 환경사용권이 이제 이 SSD의 개념에 포함되어 있다면 산림자원관리 기본원칙에는 후세대에 대한 도덕적인 의무가 같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헷갈리는 개념이지만 키워드 상으로는 완전 다르죠. 생태, 환경, 그 다음에 공익, 사회. 자, 그러면 우리가 답안 어느 한쪽을 서술하게 되면 나머지 하나는 그림에다 넣어주게 되면 조금 편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제 답안 작성하는 형태가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졌다면 한쪽만 작성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요 나머지 공간에다가 그림을 이렇게 집어넣어주게 되면 이제 큰 문제가 없이 구성 자체가 좀 있어 보인다는 거죠. 아니 그림 자체를 조금 내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 반 페이지 정도 그냥 그리셔도 돼요. 보통 IP점과 IP점은 등고선 사이에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이제 단곡선을 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반 페이지 대여섯 줄 이렇게 그림을 갖다 그려 놓으시고 제목 달아야 되겠죠, 여기처럼. 자, 교각법, 이제 기본 원칙. 교각법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도했습니다 하는 것들을 제목을 달아주면 되고요. 밑에다가 교각법이라고 써주셔야 되겠죠. 논술 답안 작성 요령을 이제 조금 더 보면, 논술 같은 경우는 일단 2, 3, 4교시 문제고요. 2교시, 3교시, 4교시 문제고, 일단 6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렇게 6문제가 출제되면 이 역시 내가 자신 있는 문제 2개를 씁니다. 인목의 매매가라고 얘기하면 나무가 팔린 가격이죠. 그 다음에 내가 정책 이론 중에서 수익자 부담론. 그럼 얘를 목차를 갈라야 되는데, 답안 2, 3, 4교시 잘 지키면 이 답안의 작성 형태는 사실 안 지켜도 상관없는데 잘 지키면 답안 작성 자체가 편해지고요. 내 머릿속의 기억도 잘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목차 구성부터 해야 되는데요. 이 답안의 작성을 하려면 여기 보시죠. 지금 임업 정책 이론 중에서 수익자 부담론에 대해서 2. 정의 및 개념, 3번 수익자 부담론의 필요성, 4번 적용 방법. 어떻게 할 거냐. 또 여기 보시면 속가배기 중 정성간벌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러면 정성간벌의 개념 여기다가 쓰고, 여기다 이 개념 연필로 그냥 써주는 거죠. 그 다음에 시행 방법이 이제 수관급에 따라서 할 거냐, 수형급에 따라서 할 거냐. 정성간벌이니까. 그러면 그리고 우리나라의 선목 양식은 어느 쪽에 속하는지 사실은 묻지 않은 거죠.
묻지 않은 거예요. 묻지 않은 건데 우리나라의 간벌 형식 역시 정성적인 방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간벌 양식까지 미래목, 중용목, 보호목, 방해목, 무관목에 대해서 같이 써주게 되면 우리가 빠진 키워드들이 거의 적어질 거예요. 그죠? 묻지 않았지만 이런 것들이 답이 된다는 거죠.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지침에서 천연림 보육과 천연림 계량의 차이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물은 거는 뭐예요? 차이 먼저 물었잖아요. 그죠? 그럼 차이를 먼저 써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천연림 계량은 천연림 뭐 보육은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차이점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거기 천연림 보육의 대상지, 그 시행 방법, 그 다음에 천연림 계량의 대상지, 시행 방법 이런 것들을 쭉 써주게 되면 하위 목차까지 구성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되죠. 그 다음에 삼복사방 중에 조공의 시공 목적 및 종류, 그 종류별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면 조공의 시공 목적 먼저 물었죠. 시공 목적. 그 다음에 종류 물었죠. 조공의 특징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자, 이 2번에다가 조공의 시공 목적은 이렇게 따로 쓸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종류별 특성 이렇게 물었죠. 그럼 이런 경우의 목차 구성은 3. 저는 보통 여기 로마자를 씁니다. 이 시공 목적. 자, 3. 종류. 4. 특성. 여기 조금 해놓고 여기 한 3대 7 정도 해놓고 밑에다 쭉 내렸으면 한꺼번에 다 들어가죠. 한 줄 쓰고 밑에다 그 특징 쭉 쓰고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하면 끝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5, 결혼 이렇게 선택하면 되겠죠. 그래서 논술에서는요, 내가 이 목차를 구성해 놓고 내가 이 목차를 얼마나 내가 채울 수 있는지가 관건이에요. 목차 구성은 잘했는데 내용을 채울 수 없다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네. 그래서 목차 구성을 잘한 이 안에 세부적인 내용은 어떤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에요. 지금 교재를 통해서 공부하고 있는 핵심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예를 가지고 조금 더 한번 좀 보죠. 그래서 목차를 충실하게 채울 수 있으면, 이제 목차 구성이 잘 되고 그 목차를 내가 충실하게 채울 수 있으면 얘를 답안 작성에 내가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답안의 형태를 두괄식 문서로 작성하시면 좋습니다. 이 개요라는 것 자체를 썼다는 것 자체가, 개요라는 걸 썼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전체적인 줄거리를 한꺼번에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럼 결론을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안을 다 읽기 전에 개요만 딱 보면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 내용이 충실하게 써졌는지만 보면 되죠. 답안에 핀트 맞았어. 그럼 안에 내용이 제대로 채워졌는지만 확인하면 채점자 입장에서도 되게 편하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두괄식 문서라는 건 뭐냐면 일단 말하고 싶은 주제를 먼저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뒤에다 설명 붙이는 거예요. 책을 이만큼 다 읽게 만들고 끝에 가서 결론을 얘기하면 과장님은 잘했다 그래요. 과장님은 잘했다 그래요. 충실하게 잘 썼네. 자, 근데 여기 이제 부장님한테 가면 그래서 결론이 뭐야? 이사님한테 가면 이제 확 책을 던져요. 야, 이거 언제 다 보고 있어? 이거. 그래서, 그, 공무원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과장님 이상 가고, 뭐 그 이상 가면, 그래서 결론이 뭐야? 그거부터 얘기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됩니다. 그럼, 그 근거는 뒤에 붙이는 거야, 설명. 이렇게, 일상생활, 회사 업무도 이렇게 하시고, 답안 작성도 이렇게 하시는 거니까, 이 두괄식 문서는 사실, 글을 읽는 사람이 쉽게 주제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글을 작성하는 사람도 주제를 벗어나지 않고 갈 수 있어요. 내가 결론을 미리 내렸으니까. 그리고 분량을 조절할 수 있죠. 대신 이렇게 딱 하게 되면 짜임새도 있어 보여요. 그래서 두괄식 문제의 단점은 또 이런 게 있어요. 채점지에 약간 불이익이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분명하게 아는지 모르는지 채점자가 쉽게 눈에 딱 띄는 거거든요. 쉽게. 그래서 연습이 필요합니다. 문제를 잘 읽고 목차 구성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논술이 3시간이고 2, 3, 4교시가 3시간이잖아요. 그죠? 점수 배점 똑같아요. 결국 논술 형태가 얼마나 익숙해서 여기에 대해서 잘 쓰느냐가 합격의 관건이라는 얘기입니다. 논술을 잘 쓰지 못하고는 시험 붙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용어 사항들 잘 외웠어도. 그 논술을 잘 못하게 되면 또 어떤 단점도 있냐면
내가 이걸 조리 있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다만 이게 논술 작성 훈련을 잘 안 하게 되면. 그래서 내가 훈련 이게 미리 얘기하거나 이제 이런 것까지 다 이제 염두에 두고 하실 수 있고요. 자, 답안 작성 형태를 아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얘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죠. 답안 작성 형태는 일단 선, 개요 이렇게 쓰고 여기 1에다가 2번을 요약하고 3에다가 4번 이 핵심 사항 키포인트 요약하고 4번 핵심 내용을 1, 2, 3번의 핵심 내용을 두 줄 이내로 요약하는 게 이 개요의 작성 방법이에요. 이 개요. 그리고 제시된 사항 쓰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똑같고 결론이나 마치는 글은 개인적인 의견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채점 안 해요. 근데 이걸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아, 자기 의견까지 있어. 그리고 이게 이 개인적인 의견이 나쁜 것 같지만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거는 좋다, 나쁘다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이 들어가 있어요. 기술적인 판단 이런 것들. 판단이 없는 기술이 있을 수 있나요? 항상 판단이 필요 없고 내가 기술자의 판단이 필요 없고 A는 B, A는 B다 이거 명백하게 딱 구분할 수 있는 거라면 기술자의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죠. 행정하는 사람들만 꽉 채우면 돼요. 그죠? 근데 현실적으로 기술이 필요한 거는 그런 기술적인 판단에 기술자의 이 판단 이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없는 보고서나 이런 것들은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서 네 의견은 뭐야? 이걸 체계 있게 정리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의견이 뭔지 딱 요약을 딱 해서 한눈에 보여주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글쎄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개인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머릿속에 입력하는 과정이에요. 이론적인 배경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런 개인적인 기술적인 판단, 개인적인 의견, 그 다음에 산림사업의 활성화 방안, 해당 분야 업무 영역의 확대 방안. 자, 밥줄 키우는 거니까 좋죠. 자, 그 다음에 해당 분야 기초연구 용역의 투자 필요성 강조. 야, 아부 하는 거예요. 아부. 답안으로. 누구한테? 채점자한테. 둘 다. 요거 잘 활용하시면 이 사람이 긍정적으로 변해요. 자기 밥줄. 세상에 나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감정적으로 부딪히기 전에 아니면 금전적인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전에는 세상에 나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럼 그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게 어떻게 해요? 오, 네 말이 맞아. 앞에 거도 긍정적인 답을 쓰게 되는 거예요. 결론 이렇게 활용하시는 거지. 이 결론에다가 제가 너무 좀 심했나요? 이런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그런 채점자의 심리적인 그런 것도 같이 활용을 하는 거죠. 기분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내가 이 산림기술사 따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들어가게 되면 우리 밥줄도 늘어나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그렇게 당연히 써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씩 개요를 작성하는 요령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신다면 여기 서원 개요, 여기 특히 개요라고 딱 쓰고 저는 아예 그 다음에 일의 내용을 갖다가 일의 내용을 어떻게 채우게 되냐면 2번 목차의 주요 내용을 두 줄 이내로 연습하시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거 이렇게 되면요, 이 두 줄 이내에 요약하는 거에서 내가 외워야 될, 암기해야 될 중요한 사항들이 이미 머릿속에 쏙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두 줄 이상이 넘어가면 머릿속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두 줄 이내로 이렇게 요약하고 3번 목차의 주요 내용을 2번에다가 4번 목차의 주요 내용을 3번에다가 하나도 안 어렵죠? 어려울 게 뭐 있습니까? 간단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작성 신뢰를 보면, 자, 문제를 한번 보시죠. 나고야 의정서의 생물 다양성과 전통 지식을 설명하고 전통 지식 분야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제시하시오.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왔다면, 나고야 의정서 이미 시험에 나왔어요. 용어로. 논술로 나온 게 아니라. 그럼 나고야 의정서의 주요 핵심 내용들은 쟁점들은 파악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 보면 생물 다양성, 나고야 의정서의 생물 다양성 쓰라고 돼 있죠. 자, 2번 목차에 넣고요. 전통 지식을 설명하고 3번 목차에 넣습니다. 여기 3번 목차에다가 전통 지식에 대한 설명. 지금 화면상으로 보시기에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 책은 나중에 산림 기술사 답안 작성 요해에 다 실릴 내용들이니까 아마 2019년 안에는 아마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전통 지식의 다양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제 결론적으로 이 대응 전략, 3번까지 대응 전략까지 다 이제 구성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일단 나고야 의정서의 생물 다양성은 나고야 의정서의 생물 다양성 먼저 얘기하라고 했으니까 유전자, 종, 생태계 각 차원의 변이성과
변이성에 전통 지식을 추가한 것이다. 그래서 나고야 의정서의 생물 다양성은 과거에 얘기했던 생물 다양성보다 하나가 더 추가가 됐어요. 그게 뭐냐면 전통 지식의 다양성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유전자 다양성에 대해서 설명, 종 다양성에 대해서 설명, 생태계 다양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제 그럼 전통 지식을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굳이 꺼낼 필요가 없었죠. 여기다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꺼내가지고 전통 지식은 근거법, 생물 다양성 이게 보전에 관한 이 법률이 별도로 있고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근거해가지고 개념 그림이에요. 유전자 다양성, 종 다양성, 그 다음에 생태계 다양성, 전통 지식은 요 3단계를 다 포함한 다양성이라는 요 다양성 분야에 대한 설명을 미리 좀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전략들을 이제 같이 세워야 되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전통 지식에 대해서만 내가 쭉 설명을 해놓는 거예요. 현황은 어떻고, 생물 다양성 뭐 이런 것들을 그러면 이런 전통 지식 분야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쓰게 되는 거죠. 전통 지식 분야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보면 우리 생물 다양성, 종 다양성에 대해서도 아직 조사가 덜 돼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미발견종이 국내에 되게 많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되지만 우리 전통 지식으로 늘 수 있는 사항들을 발굴을 해서 집어넣어야죠. 한지나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전통 지식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발굴을 해서 체계적으로 보고까지 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거기에 대한 전통 지식에 대한 대응 전략들을 쓰고 결론 부분에 저는 4개까지 써놨는데 한 3개 정도만 쓰세요. 골라서. 저는 이제 참고용으로 답안을 작성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작성을 해놨지만 이렇게 쓰시면 요거만 딱 보시면 어때요? 한 방에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 나고야 의정서의 생물 다양성은 유전자, 종, 생태계 각 차원의 변이성에 전통 지식을 추가한 것이다. 전통 지식이란 생물 다양성을 지속 가능하게 이용해 온 토착, 지역사회의 생활 양식, 지식 기술 관행을 말한다. 토착, 지역사회의 그냥 지식 기술 관행이라고 써도 되고 생활 양식이라고 둘 중에 하나만 써도 되죠. 왜냐하면 본문에다가 이 내용이 들어갈 거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가로쳐 놓은 거고 굳이 여기까지는 안 해도 되고 전통 지식은 산림의 발전과 문화의 다양성을 회복하기 위해 보존, 계승, 발전시켜야 할 우리의 자산인데 실제 우리 지키고 있나요? 우리 계룡산 개발할 때 어떻게 했죠? 국립공원으로 개발할 때 무속인들 다 내쫓았죠. 지금 태백산에서도 똑같은 일이 똑같이 벌어졌어요. 무속신앙을 전통 지식의 차원에서 넣는다면 그분들이 무속신앙을 일정 정도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할애해주면 안 됐을까요? 그 공간이 국립공원 안에 없었을까요? 그걸 과연 미신이다 이러고 그냥 무조건 내쫓았어야 될 건지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거예요. 자, 이런 건 제 개인적인 의견들이죠. 이런 것들을 여기다 같이 넣어주시면 좋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결론부에다가 제 의견에 꼭 동의 안 하셔도 돼요. 아주 감정적으로 부딪히는 부분은 좀 빼놓으시고요. 제가 사는 영월이 옆에 그 태백산하고 되게 가깝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사실 산에 가면서 여러 번 봐왔던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지난번에 계룡산 할 때처럼 똑같이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니까 답답했던 거죠.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이 전통지식이라는 거에 조금만, 요 차원에서 조금만 염두에 뒀으면 그런 식의 일은 없었을 거라고 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시사항으로 이제 본문을 작성하는 요령. 그래서 일단 2번은 문제에 대한 사항을 쓰는데 이제 목차 구성을 해서 분량은 0.5페이지. 자, 2번은 중요한 사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0.5페이지에서 1페이지 쓰셔도 되는데 매 페이지가 다 2페이지가 되면 어떻게 돼요? 1페이지 하면 3페이지 되죠. 그죠? 자, 분량을 보세요. 분량을 보시면 이미 여기 문제 쓰고 답 쓰고 개요해서 6줄, 7줄, 8줄, 9줄, 10줄 절반이죠. 그리고 나면 2번에다가 한 절반 정도 페이지 할애하고 이제 본 페이지 한 장 쓰고 4번 쓰고 결론에다 반 페이지. 자, 이 정도 분량이면 3페이지예요. 근데 3페이지 문제 다 작성하면 12페이지 정도 되죠. 꽤 많은 분량입니다. 이 정도 쉽게 쓰실 수 있으면 뭐 시험은 그때 가면 붙을 거고요. 그래서 목차만으로도 전체 스토리가 연결되도록 하고 그래서 목차 나누기 연습도 사실 필요합니다. 그리고 문제 제시된 사항이 없다면 정의, 개념, 현황 등으로 구성하고요. 문제 제시된 핵심 사항, 키포인트, 반드시 문제 제시된 핵심 사항을 적고 분량은 1페이지 정도. 용어 분량이랑 비슷하죠. 이때 최대한 많이 써야 합니다. 키워드를 중심으로. 물은 핵심 사항이니까.
그 다음에 문제 제시된 사항 4번에 대해서 문제 제시된 사항이 없다면 주로 현황 및 해결 방안, 그 다음에 현장 경험, 실무 사례. 경우에 따라서는 안 써도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반드시 필수 사항 아니고요. 여기 그냥 바로 결론이 들어와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결론, 마치는 글, 이렇게 쓰게 되죠. 자. 그래서 목차 구성 실전 연습이 좀 필요하겠죠. 논술 문제는요, 사실 전체를 내가 3페이지 다 쓴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턱도 없이 부족하죠. 안 그래도 바쁘신데 우리는 핵심 내용들은 이미 공부를 했어요. 내가 한 페이지 정도 쓰실 수 있는 훈련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머지 어떻게 해야 돼요? 기출문제 할 때는 이렇게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지침상, 생활환경 보전님의 유형을 구분하고 관리 방법을 설명하시오. 자, 이러면 이제 생활환경 보전님의 유형을 구분해줘야 되겠죠. 관리 방법 설명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 설명 안 된 게 뭐가 있어요? 관리 목표. 왜냐면 이렇게 관리 방법 뭐 이런 것들을 했지만 내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부족할 것 같아. 그러니까 쓰다 보면 이것도 결국 쓰게 돼요. 그러면 이제 2번, 3번 구분해주고 4번에다 뭐 쓰지? 쓰면서 고민하시면 돼요. 자, 그럼 목차를 아예 계획에다가 어떻게 두 줄 띄워놓고 가셔도 돼요. 두 줄 띄워놓고. 왜냐면 2줄 정도 쓸 거니까 나중에. 자, 생활환경 보전님의 유형은 공원형, 경관형, 방음, 방풍형, 생산형. 각각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죠. 근데 여기에다가도 생활환경 보전님의 유형은 공원형, 경관형, 방풍형, 생산형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럼 여기 본목차 들어가서는 이 공원형에 대해 설명하고 경관형에 대해 설명하고 각각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지정 목적. 그죠? 그 다음에 관리 방법은 생활환경 보존님 관리 방법 이 각각 유형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조림, 쑥갓구기, 수확, 쑥갓구기 안에 가는 항목 중에서 가지치기, 숯가배기, 덩굴제기, 풀배기. 근데 이런 데들 어떻게 해요? 풀배기가 대부분 없죠. 신규 개발로 조림한 게 아니니까. 그런 것들만 초점을 맞추시면 거의 키워드들이 떨어져요. 그러면 생활환경 보전님의 관리 목표는 뭐냐? 최종적으로 다층 혼유림. 그것도 뭐냐? 방음 방풍형은 계단식 다층 혼유림 요쯤이 되겠죠. 이렇게 차근차근 서술해주고 마지막에 여기다가 그림 한 줄 넣어줄 수 있겠죠. 관리 목표. 계단식 다층 혼유림에 이렇게 마운딩 해주고 여기 아파트 그려주고 여기다가 나무 심고 작은 나무 심고 그래서 침엽수, 화렵수 여름, 겨울 나눠서 양쪽으로 그려주면 화렵수의 필요성도 눈에 보이겠죠. 이 그림 갖다가 한 페이지 채우셔도 되는데 한 반 페이지 정도?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서술하시면 큰 문제가 없겠죠. 자, 그럼 이 정도 쓰는데 시간 오래 걸리나요? 우리는 세부적인 내용을 지금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논술도 이렇게 딱 보시면 작성 연습을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잠깐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우리는 여태껏 그래 왔잖아요. 앞에 설명을 들었으면 연습을 했잖아요. 그죠? 지금도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목차 구성 연습인데 다음 문제 중 각 4문제를 선택하여 원래 쓰고 설명하시오인데 목차를 구성하시오. 4문제를 선택해서 여기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한번 써보세요. 답안지 표시입니다. 목차 구성에서 2, 3, 4번 결혼 이렇게 해서 굳이 목차만 2번, 3번, 4번 목차만 쓰시면 되죠. 2번, 3번, 4번 목차. 네. 거기다가 하나 정도는 개요까지 써주세요. 자, 시간 10분 드리겠습니다. 질문사항은 받습니다. 작성하시면서 이거 모르겠어요. 그냥 바로 물어보세요. 문제 번호 상관없습니다. 답안 작성하실 때는.
그리고 1 개요, 2 바로 이어서 그냥 붙여놓으세요. 개요 뭐 어차피 2번, 3번, 4번 목차만 한번 구성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망설이고 계세요? 안 쓰시고. 손으로 써보세요. 적어보면 달라요. 느낌도. 2번 목차, 3번 목차, 4번 목차가 중요해요. 개요는 굳이 나중에 쓰시면 되는데 2번 목차, 3번 목차, 4번 목차 구성을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개요 필요 없어요. 사실은 2번 목차, 3번 목차, 4번 목차만 내가 내 문제 골라서 정확하게 낼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 문제 선택하고 그 안에 2, 3, 4번 목차 구성을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내 문제 얼른 2번, 3번, 4번 목차 딱 써보세요. 2번, 3번, 4번 목차가. 2, 3, 4, 2, 3, 4, 2, 3, 4. 보통은 시험지에다가 그대로 목차 구성하시는 게 맞습니다. 시간은 아마 대략 한 2분에서 3분, 길면 5분 이내에 목차 구성을 하셔야 돼요. 100분이라는 시간이 그닥 긴 시간이 아니거든요. 여기 잘라주셔야죠. 산림경영계획의 개념, 그 다음에 산림계획의 체계. 그죠? 자, 이 연습이 잘 되시면요, 어차피 이 기출문제를 이런 연습도 중간중간에 넣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수업 후반기에 이제 이런 것들을 연습하게 될 건데, 제가 답안 작성 방법 중에서 미리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거 같이 한번 보시죠. 여기는 2번 목차를 어떻게 써요? 여기다 산림경영계획의 개념, 산림계획의 체계, 실질적으로 있는 거 쓰는 거니까 2번, 3번 이렇게 구성이 될 거고. 자, 인분생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인분생장이란 개념 써줘야 되겠죠, 개념. 이렇게 쓰고 개념 이렇게 써주시고, 그 안에다가 인분생장에 직경생장, 수고생장,
인목 본수, 제적, 생장에 대해서 각각 서술을 해주면 되죠. 자, 2번, 3번 개념 여기다 인분 생장 이렇게 쓰고 밑으로 1 직경 생장 이렇게 다 표시를 해 놓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승막이 개념 2 기승막의 시공 목적 3 기승막의 시공 방법 4 자, 사방시설의 관리 점검, 안전 진단 및 안전 조치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자, 관리 점검, 사방시설 관리 점검의 기준, 안전 진단의 세부 기준, 안전 조치에 대한 세부 기준. 자, 모포 토양의 객토와 토양 개량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묘포 토양의 특성이 나와야 되겠죠. 묘포 토양의 특성. 2번 특성 이렇게 써주시고, 자, 3번 묘포 토양의 객토. 자, 묘포 토양의 특성은 어때요? 자, 매번 땅을 갈고 이러니까 산림 토양하고 다르죠. 토양 층위도 다르고 토양의 산성도 다르고. 자, 이게 그래서 물 빠짐이 좋고 뭐 이런 우리 경작 토양과 산림 토양의 차이를 여기 묘포 토양에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묘포 토양의 특성. 그다음에 그러면 묘포 토양의 특성이 안 맞으면 객토라는 게 뭐냐? 외부에서 흙을 가져와서 갈아 바꾸는 거죠. 그래서 토양 토성이나 이런 것들을 바꿔주고 물 빠짐이나 이런 것들을 좋게 하는 거. 자, 객토와 토양 개량의 차이는, 자, 객토라는 건 우리가 흙을 가지고 흙을 완전히 취한시켜 버리는 거고요. 이제 물이 배수가 안 되거나 완전히 특정 성분이 너무 많이 농축이 되면 이제 오염 상태에 가면 작물이 우리 나무가 못 크는 거죠. 그럴 때 객토는 완전히 흙을 바꿔서 치환하는 거고, 여기 토양 개량은요. 거기다가 석회나 이런 것들을, 석회, 유기물이나 이런 걸 투여를 해서 치환을 하지 않더라도 조금 더 적은 비용으로 가능하죠. 객토는 비용이나 시간이 많이 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차이. 객토와 토양 개량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도 되고, 요걸 방법, 객토의 방법, 토양 개량의 방법, 이런 것들을 같이 넣어주시고요. 자, 쑥가꾸기에 대한 숲의 기능 증진, 인목 형질 개선에 대해 설명하시오. 쑥가꾸기의 개념. 2번. 쑥가꾸기에 의한 숲의 기능 증진. 3번. 쑥가꾸기에 대한 인목 형질 개선. 4번. 이런 필요한 사항들이 다 물은 사항이 다 들어가 있죠. 그죠? 이렇게 2번, 3번, 4번 목차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를 쓰라는 거예요. 자, 얘가 구성이 되면 내가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그럼 이게 구성이 됐으면 내가 이 안에서 내가 못 쓰는 내용들 있죠. 그게 결국 어디가 있을까요? 핵심 내용 풀이집에 그 내용들을 찾아가지고 하고, 내가 정의 다른 데서 못 찾겠다, 여기도 못 찾겠다 이러면 그 해당 문헌을 찾아가지고 조사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답안을 만들어 놓으셔야죠. 기출문제 풀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이제 전체적으로 목차가 끝나고, 이 목차 구성 훈련만 잘 되면 논술은요 꽤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의외로 이게 그 목차 구성을 실제로 해보려고 하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죠. 제가 설명할 때는 어땠어요? 금방 될 것 같았지만 직접 해보니까 생각보다 쉽지는 않구나 하는 걸 파악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이제 용어 논술 문제들은 내가 계속해서 기존 기출 문제를 프린터로 뽑아가지고 목차 구성 연습을 해보는 거죠. 그럼 내가 이 부분은 더 공부해야 되겠네. 하지, 이건 충분히 쓸 수 있겠네. 이게 파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 내용들을 지금 한번 다 이렇게 써봤는데요. 자, 연습까지 했으니까 일단 요약하면, 답안 작성의 대전제는요, 지정한 것을 정확하게, 문제에서 지정한 것을, 제시한 것을 정확하게 서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를 정확하게 읽으셔야 돼요. 문제에서 묻지 않은 사람 열심히 중원부원 써봐야 발전꽝이죠. 문제를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이거 잘못 읽어가지고 180점 넘어야 되는 문제가 140점, 130점 이렇게 나오게 되면 평균 180점 넘는 거는 상당히 어렵죠. 자, 두 번째, 채점 기준은 키워드의 정확도입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연습을 하고 내가 써보고 잘 안 써지는, 내가 잘 빼먹는 키워드는 상세하게 추가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용어 정리의 목적도 분명하게 하셔야죠. 문제풀이 연습과 학습 두 개를 다 반복해서 보는 그런 것들을 겸해서 작성하시면 좋고, 작성 분량, 용어는 1.5페이지, 논술 3페이지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전체 답안 작성할 때 이렇게 쓰시는데 우리 한 페이지 있죠. 답안, 기숙사 답안지 한 페이지에다가 한 주제 무조건. 학습을 목적으로 한 정리는 이렇게 한 페이지 정도에다가 키워드 위주로 간략하게 쓰셔야지 얘를 상세하게 3페이지 다 쓰면 공부하기만 힘들어요. 공부하기만 힘들어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거지만 뇌는요. 발 같은 수족처럼 신체의 일부예요. 뇌한테 끌려다니지 않고 뇌를 끌고 가는 방법은요. 내가 전체 개념을 다 파악하는 게 아니라 그 개념의 주요한 키워드들 설명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와이어로프 설명하면서 스트랜드 없이 설명이 되나요? 우리 현실에 있는 물건인데 그죠? 그 와이어로프를 설명하면서 와이어만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하면 어렵다. 뒤에 숨어져 있는 와이어가 꼬인 거로 구성된 스트랜드, 그리고 그 스트랜드 안에 들어가 있는 심강, 이런 키워드들이 없이 와이어로프를 구체적으로 묘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그런 키워드들을 정확하게 서술을 해주는 게 좋고, 그렇게 해서 한 페이지씩 쓰시고요. 작성하시면서 남는 여유 공간에 모식도 연습을 조금 이렇게 해줍니다. 사실 조경에서는 모식도, 산림 쪽에서는 원래 견치도 이렇게 쓰는데, 뭐 견치도나 모식도나 그놈이 그놈이에요. 뭐 개념도나.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유 공간에다가 이제 그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넣어주시면 전체적으로는 문제 없이 끝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 답안 작성 요령을 지금 좀 시간 한 55분 정도에 이렇게 걸쳐서 봤는데 생각보다 조금 어렵죠, 그죠?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